그 지갑 쓰면 안 돼요. 청명그룹 본사 앞 낡은 옷을 입은 한 소녀가 대기업 회장의 손에서 지갑을 낚아채 그대로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순식간에 달려든 두 명의 경호원이 소녀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그 지갑이 회장님 위치를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소녀의 한마디에 회장은 가슴을 얻어맞은 듯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숨조차 쉬지 못한 채 소녀를 바라봤습니다. 왜 소녀는 회장의 지갑을 바닥에 던졌을까요? 그녀는 대체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당신의 하루의 작은 기적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 새벽 5시였습니다. 아직 밤의 어둠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시각이었죠. 하늘은 검푸른 빛을 띠고 있었고 거리의 가로등들은 여전히 노란 불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도심을 감싸고 있었어요. 숨을 내쉴 때마다 입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청명그룹 본사 앞이었습니다. 높이 솟은 유리 건물 앞으로 출근길 인파가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깔끔하게 다림질된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이 빠른 걸음으로 회사 건물을 향해 걸어갔죠. 그들의 손에는 편의점에서 산 따뜻한 커피잔이 들려 있었고 귀에는 무선 이어폰이 꽂혀 있었습니다. 모두들 바쁜 아침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 바쁜 인파 한가운데 한 소녀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17살 유나였죠. 유나는 낡은 회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깨끗했을 옷이었지만 이제는 여기저기 때가 타고 색이 발해 있었어요. 소매 끝부분은 실밥이 풀려서 올이 나와 있었고 바지는 낡고 해져서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초라함을 가릴 순 없었어요. 유나의 양손에는 투명한 플라스틱 종이컵이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컵 바닥에는 동전 몇 개가 덜그럭거리며 소리를 냈죠. 500원짜리 2개, 100원짜리 서너 개 정도였을까요? 많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유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슬쩍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나와 눈이 마주치려는 순간 재빨리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부러 크게 돌아서 지나갔고 어떤 사람은 아예 유나가 없는 사람인 양 무시하고 지나쳤죠. 유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한 중년 여성이 지나가다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여성은 유나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순간적으로 연민 같은 게 어렸어요. 하지만 그 여성은 곧 눈을 피하고는 빠른 걸음으로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마치 뭔가 불편한 걸 보았다는 듯이 말이죠. 그때였습니다. 건물 입구를 지키던 경비원이 유나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경비원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검은색 경비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경비원은 유나 앞에 우뚝 서더니 낮고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구걸하지 마. 그건 경고라기보다는 협박에 가까운 말투였습니다. 민원 들어온다고. 안 그래도 윗사람들한테 한 소리 들었어. 경비원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유나가 들고 있던 종이컵을 발로 툭 찼습니다. 컵이 유나의 손에서 떨어져 바닥으로 굴러갔습니다. 딸그랑 소리를 내며 동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500원짜리는 멀리까지 구르다가 배수구 근처에서 멈췄고 100원짜리들은 이곳저곳으로 튕겨 나갔습니다.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항의하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대고 하나씩 동전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유나의 손가락은 추위에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손등에는 작은 상처가 여러 개 있었고 그 위에 반창고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손톱 밑도 검게대가 끼어 있었죠. 동전을 주우면서 유나의 손끝이
바닥에 작은 자갈과 먼지를 함께 훑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직장인 몇 명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한 3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옆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아침부터 재수 없게 뭘 보고 출근하는 건지. 그 옆에 있던 여자 직장인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답했죠. 제 길거리 생활한다던데. 저기 앞 공원에서 잔다더라고. 진짜? 에이, 저 나이에? 두 사람은 유나를 보며 손가락질까지 했습니다. 유나는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마지막 동전 하나까지 주워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동전을 다 주운 유나의 눈앞에 한 장면이 번쩍 스쳐 지나갔습니다. 1년 전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던 그날이었죠. 교통사고였습니다. 빗길이었어요.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진 대형 트럭이 부모님이 타고 계시던 차를 들이받았고 두 분 모두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경찰에게서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이미 모든 게 끝난 뒤였어요.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의 직장 동료들, 어머니의 친구들, 친척들까지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나에게 가장 먼저 다가온 건 삼촌이었습니다. 삼촌은 유나의 어깨를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유나야, 너무 걱정하지 마. 이제 내가 다 책임질게. 삼촌이 옆에 있잖아. 그때 삼촌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유나는 그 눈빛을 믿었어요. 세상에서 혼자가 된 16살 소녀에게 삼촌은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요. 삼촌만 믿고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유나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 후였습니다. 삼촌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적금, 보험금, 집 서류, 심지어 유나 명의로 되어 있던 통장까지 모조리 챙겨서 잠적해버렸죠. 유나가 학교에 간 사이 삼촌은 집에 있던 모든 서류를 싹쓸이해 갔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집 주소도 거짓이었어요. 유나에게 남은 건 학교 기숙사방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낡은 노트북 한 대, 몇 권의 문제집, 교복 2벌이 전부였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문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어요. 기숙사비 미납 금일 퇴실 바랍니다. 전송자 학생지원팀. 유나는 그날 밤 기숙사방에서 짐을 쌌습니다. 룸메이트는 침대에 누워서 이어폰을 끼고 있었습니다. 동영상을 보고 있었죠. 유나가 짐을 싸는 내내 룸메이트는 단 한 번도 유나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건네지 않았어요. 그저 모른 척했습니다. 유나는 교복 2벌을 챙겼습니다. 문제집 몇 권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가방 안에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죠. 다른 건 필요 없었어요. 가져갈 수도 없었고 가져간다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유나는 거리에서 잤습니다. 처음 며칠은 24시간 편의점 앞 벤치에서 잤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주인이 쫓아냈죠. 그 뒤로는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잤습니다. 하지만 거기도 새벽이 되면 영무원이 깨웠어요. 결국 유나가 찾은 곳은 공원이었습니다. 새벽이 되면 유나는 공원 구석에 있는 공용 화장실로 갔습니다. 차가운 수돗물을 틀어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손으로 물을 떠서 얼굴에 끼얹을 때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이 얼굴을 때렸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학교에 가려면 깨끗해야 했으니까요. 유나는 화장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교복깃을 바르게 여몄습니다. 머리카락도 손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어요. 괜찮아. 괜찮을 거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가방을 메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 복도는 시끌벅적했습니다. 친구들이 때를 지어 수다를 떨고 있었죠. 주말에 본 영화 얘기, 연예인 얘기,
시험 얘기로 복도가 떠들썩했습니다. 그러다 유나가 복도를 지나가면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저의 길거리 생활한데 누군가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어디서? 공원이래. 새벽에 봤다는 애들 있어. 친구들의 수군거림이 유나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교실로 들어가자 상황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남학생 몇 명이 코를 막으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야, 냄새 나지 않냐? 제 길거리에서 잔다더라. 씻지도 못한대. 유나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원래 그 자리에 앉던 친구는 어느 날부터 일부러 뒷자리로 자리를 옮겼죠. 아무도 유나 옆에 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출석을 부를 때였습니다. 김유나. 선생님이 유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유나가 손을 들어 대답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동정과 거부감이 뒤섞인 얼굴이었어요. 안쓰럽게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불편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칠판 옆 벽에 붙은 전교 석차표에는 유나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1등. 전교 1등이었습니다.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문제집을 꺼냈습니다. 연필을 잡고 수학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연필 끝이 종이 위를 빠르게 움직였죠. 문제를 풀 때만큼은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숫자와 공식만이 유나의 세계였습니다. 그 안에서만큼은 유나는 안전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하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유나는 다시 가방을 챙겼습니다.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아침에 주웠던 접힌 종이컵을 꺼냈습니다. 유나는 그 컵을 다시 조심스럽게 접어서 가방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교실 문을 나섰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유나는 이렇게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새벽에는 거리에서 버티고 낮에는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삶이었죠. 유나에게 남은 건 오직 공부뿐이었습니다. 학교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게 유나가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유나는 또다시 청명그룹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자리였죠. 손에는 똑같이 투명한 종이컵이 들려 있었고 컵 안에는 어제 모았던 동전 몇 개가 덜그럭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새벽 5시 반쯤 되었을까요? 동쪽 하늘 끝자락이 살짝 밝아지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밤이 더 짙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유나의 뺨을 스쳤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죠. 출근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거리에 차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세단, 검은색 승용차들이 청명그룹 본사 쪽으로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신호등이 바뀔 때마다 차들이 멈춰 섰다가 다시 출발했죠. 브레이크 밟는 소리, 시동 거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채웠습니다. 유나는 그 차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발이 시렸습니다. 운동화 밑창이 너무 얇아서 차가운 아스팔트의 냉기가 그대로 발바닥으로 전해졌어요. 하지만 유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대의 검은색 세단이 건물 앞에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다른 차들과는 뭔가 달랐어요. 차체가 더 길었고 더 반짝거렸습니다. 햇빛도 받지 않았는데 윤이 나는 게 고급 차라는 게 한눈에 보였죠. 번호판도 특별했습니다. 다른 차들과는 다른 색깔이었어요. 그 차가 멈추자마자 주변의 공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출근하던 직장인들이 일제히 걸음을 멈췄습니다. 건물 입구 쪽에 서 있던 사람들이 자세를 바로 했어요. 경비원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허리를 펴고 차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군대에서 상관이 나타났을 때처럼 말이죠. 뒷좌석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는 그다지 크지 않았지만 자세가 꼿꼿했어요. 등이 곧게 펴져 있었고 턱은 살짝 들려 있었습니다.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넥타이는 검은색이었습니다. 구두는 빛날 정도로 깨끗하게 닦여 있었죠. 남자의 머리는 반백이었습니다. 하얀 머리카락과 검은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는데 단정하게 뒤로 빗어 넘겼어요.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이마에도 눈가에도 입가에도 주름이 있었죠. 하지만 그 주름들이 오히려 위험을 더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강도현 회장이었습니다. 청명그룹의 회장, 이 거대한 기업을 이끄는 사람이었죠. 회장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님. 직원들의 목소리가 마치 합창처럼 일제히 터져 나왔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회장이 지나갈 때까지 그대로 서 있었어요. 회장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경호원 2명이 회장의 양옆을 호위했어요. 한 명은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한 명은 계속 주변을 경계하며 눈을 이리저리 굴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덩치가 컸고, 표정이 딱딱했죠. 회장의 발걸음은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일정한 속도로 걸어갔습니다. 그 걸음걸이에서도 여유가 느껴졌어요. 유나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회장에게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보던 회장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유나는 종이컵을 든 채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유나 앞을 지나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의 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회장은 유나를 내려다봤습니다. 해진 베이지색 점퍼를 입고 투명한 종이컵을 든 소녀를 회장의 눈이 천천히 훑었어요. 유나의 얼굴을 보고 점퍼를 보고 손에 든 컵을 봤습니다. 회장의 얼굴에 동정 어린 표정이 스쳤습니다.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고 입술이 가늘게 다물어졌어요. 이 이른 새벽에 회장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혼잣말이었지만 유나에게는 들렸습니다. 회장은 정장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고급스러워 보이는 지갑이었어요. 가죽 표면이 매끈하게 빛났고 모서리는 금색 장식으로 마감되어 있었습니다. 그 지갑 하나만으로도 유나가 한 달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회장이 지갑을 열려고 엄지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유나의 눈동자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유나의 시선이 회장의 지갑에 꽂혔습니다. 그 지갑을 유나는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마치 그 안에 뭔가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지갑 표면에서 뭔가가 보였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빛나는 게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점 같은 거였죠. 보통 사람 눈에는 안 보일 만큼 작았습니다. 먼지처럼 작은 불빛이었어요. 하지만 유나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그리고 유나는 느꼈습니다. 지갑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었어요. 꺼져 있어야 할 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물건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었죠. 유나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쿵쾅쿵쾅 가슴이 두드리는 소리가 귓속까지 울렸습니다. 유나는 알았습니다. 저건 위험했습니다. 저 지갑을 쓰면 무슨 일이 생길 거였어요. 그 순간 유나의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반사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생각할 시간도 없었어요. 머리로 판단하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유나가 회장의 지갑을 낚아챘습니다. 손이 번개처럼 빨랐습니다. 회장의 손에서 지갑을 빼앗은 유나는 그 지갑을 있는 힘껏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탁! 지갑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가죽이 아스팔트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였죠.
현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게 멈췄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 출근하던 직장인들, 경비원들, 경호원들 모두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말이죠.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유나가 소리쳤습니다. 그 지갑 쓰면 안 돼요. 유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유나는 자신이 본 걸 믿었습니다. 주변 직장인들이 경악했습니다. 저 애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한 남자가 입을 벌린 채 중얼거렸습니다. 미쳤나? 회장님한테 저런 짓을? 여자 직장인이 눈을 크게 뜨고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저게 무슨 짓이야? 회장님 지갑을 던져. 또 다른 사람이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어요. 경호원들이 즉각 움직였습니다. 2명의 경호원이 유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거칠게 유나의 양팔을 붙잡았죠. 경호원의 소나기가 유나의 가느다란 팔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한 경호원이 유나의 팔을 뒤로 비틀었습니다. 유나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냈습니다. 얼굴이 찌푸려졌어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소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꺼져 있어야 할 게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저 지갑 안에. 유나가 버둥거리며 외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경호원들이 유나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조용히 해. 경찰 부를 거야. 이에 정신이 나갔어. 당장 데려가. 경호원들의 목소리가 험악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장이 손을 들어 경호원들을 제지했습니다. 강하고 확실한 동작이었어요. 손바닥을 경호원들을 향해 펼쳤습니다. 얘 말 들어보자. 회장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명령하는 어조였죠. 경호원들이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를 완전히 놓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처음에 동정 어린 눈빛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날카로운 호기심이 그 자리를 채웠어요. 그리고 경계심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회장은 유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유나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유나도 회장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 부딪혔습니다. 회장의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네가 지금 뭘 봤지? 회장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유나를 꾸짖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로 궁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나가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습니다. 저 지갑 안에 뭔가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유나의 손가락이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가리켰습니다. 손가락 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숙여 지갑을 집어들려고 했습니다. 회장의 손이 지갑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느꼈습니다. 미세한 진동이었습니다. 아주 약하지만 분명한 떨림이었어요. 회장의 손끝을 통해 전해지는 이상한 움직임이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얇게 다물어졌어요. 회장은 지갑을 들어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보안팀 불러. 짧고 명확한 명령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경호원 한 명이 즉시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무전기를 입에 가까이 대고 급하게 말했습니다. 보안팀, 즉시 본사 정문 앞으로 출동하십시오. 긴급 상황입니다. 무전기 너머로 잡음이 섞인 답이 들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출동합니다. 채 1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건물 안쪽 유리문이 벌컥 열리더니 보안팀 직원 3명이 뛰어나왔습니다. 짙은 청색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었어요. 가슴에는 청명그룹 보안팀이라고 새겨진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손에는 검은색 가방을 들고 있었죠. 가방이 묵직해 보였습니다. 보안팀장으로 보이는 40대 중반쯤 되는 남자가 앞장서서 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이른 아침 회장이 직접 보안팀을 부르는 일은 흔치 않았으니까요. 회장은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지갑을 조사해봐. 지금 여기서.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물러설 기미가 전혀 없었어요. 보안팀장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미 수십 명의 직장인이 멀찍이 서서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커피잔을 든 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도 보였어요. 호기심 어린 눈빛들이 이곳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시겠습니까?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춰서 회장에게만 들리게 했어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 해. 지금 당장. 회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보안팀원들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한 명이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지퍼를 열었습니다. 지지직 지퍼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어요. 안에서 작은 도구들을 꺼냈습니다. 정밀 드라이버 세트, 핀셋, 확대경, 작은 집게 같은 것들이었어요.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꺼내 바닥에 늘어놓았습니다. 또 한 명은 손바닥만 한 검은색 장치를 꺼냈습니다. 전자 스캐너였습니다. 작은 화면이 달려있고 위쪽으로 짧은 안테나가 솟아 있었어요. 병원에서 쓰는 의료기기처럼 생겼습니다. 팀원이 스캐너의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삐 소리와 함께 화면에 푸른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화면에 영어로 뭔가가 떴다가 사라졌어요. 팀원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지갑 위로 스캐너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금속 탐지기로 땅을 훑듯이 조심스럽게 지갑 전체를 스캔했어요. 스캐너 화면에 뭔가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점들이 깜빡거렸습니다. 그래프 같은 게 화면을 가로질렀어요. 선이 위아래로 흔들리더니 어느 순간 크게 튀어 올랐습니다. 팀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면을 보는 눈이 커졌어요. 신호가 감지됩니다. 그 말에 주변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신호라니? 지갑에서 신호가? 그럼 진짜 뭐가 들어있다는 거잖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멀리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보안팀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가방에서 흰색 일회용 장갑을 꺼내 양손에 끼웠습니다. 고무 장갑이 손에 딱 맞게 조여졌어요. 팀장은 지갑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양손으로 지갑을 받쳐들고 햇빛에 비춰보며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갑의 겉면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더듬었어요. 가죽 표면의 구석구석을 꼼꼼히 훑었습니다. 그러다가 안쪽 안감 부분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여기 뭔가 있습니다. 팀장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안감을 눌러보더니 미세한 이물감을 느낀 것 같았어요. 팀장은 작은 칼을 꺼냈습니다. 날이 얇은 정밀 칼이었어요. 수술용 메스처럼 날카롭게 생긴 칼이었습니다. 그 칼로 지갑 안감의 실밥을 조심스럽게 풀기 시작했습니다. 한 땀 한 땀 천천히 풀어냈습니다. 칼끝이 실을 건드릴 때마다 가느다란 실이 하나씩 풀려나갔어요. 너무 급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혹시 안에 있는 게 망가질까봐 조심하는 것 같았어요. 실밥이 다 풀리고 안감이 조금씩 벗겨졌습니다. 가죽과 안감 사이
평소에는 절대 보이지 않는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서 뭔가가 나왔습니다. 아주 작은 금속 장치였습니다. 손톱만 한 크기였어요. 아니, 새끼손가락 손톱보다도 더 작았습니다. 반짝이는 은색 금속으로 만들어진 초소형 전자장치였어요.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전선이 2개 붙어 있었습니다. 보안팀장이 그걸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조심하며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햇빛에 비춰보니 그 작은 장치가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금속 표면에 아주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이건 팀장의 목소리가 굳어 있었습니다. 위치 추적 장치입니다. 그 말에 현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바람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팀원이 다시 스캐너를 그 장치에 가까이 댔습니다. 화면에 글자와 숫자가 빠르게 떠올랐습니다. 팀원이 화면을 손가락으로 확대했어요. 작은 글씨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작동 기록이 1달 이상입니다. 팀원이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매일 매시간 실시간으로 위치를 전송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자세히 보니 날짜와 시간, 위치 좌표가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달 넘게 쌓인 기록이었죠. 회장이 어디를 갔는지, 언제 움직였는지가 모두 기록되어 있었어요. 보안팀장이 화면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며 기록들을 확인했어요. 그러다가 화면 아래쪽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팀장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고개를 천천히 들어 회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팀장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거의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수신처가 회사 내부 주소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주변이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바람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에 충격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입을 벌린 채 굳어있는 사람, 손으로 입을 막은 사람, 고개를 저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부에서 한 직원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누가 회장님을 내부에서 감시했다는 거잖아. 속삭임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회장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바닥에 지갑을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어요. 주먹을 꽉 쥐었다가 폈다가 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숨을 한 번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크게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갔어요. 그리고 다시 눈을 떴습니다. 회장의 눈빛은 처음과 달랐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 같은 게 섞여 있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유나를 쳐다봤습니다. 유나도 회장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유나의 눈은 맑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지만 거짓이 없었어요. 회장의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너.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대체 누구냐?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유나예요. 그냥 유나예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또렷했어요. 회장은 다시 한참 동안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경호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한테 손대지 마. 내가 데리고 간다. 경호원들이 깜짝 놀라서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한 경호원이 말을 꺼내려 했습니다. 내 말 못 들었나? 회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더 이상의 반박을 허락하지 않는 어조였어요. 경호원들이 유나를 놓았습니다.
유나의 팔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유나는 손목을 문지르며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빨갛게 자국이 난 손목이 보였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 내 회장실로 데려와. 그 말을 남기고 회장은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정장 자락이 바람에 살짝 펄럭였습니다. 경호원들이 유나를 둘러쌌습니다. 이번에는 붙잡는 게 아니었습니다. 호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유나를 보호하듯 둘러싼 채 함께 걸었습니다. 유나는 경호원들 사이에 둘러싸인 채 청명그룹 본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리문을 통과하자 넓은 로비가 나타났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유나의 낡은 운동화가 그 위를 걸을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어요. 다다닥 하는 발소리가 높은 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천장에는 커다란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고 수많은 전구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면 벽에는 청명그룹의 로고가 금색으로 크게 새겨져 있었어요. 로비를 지나가는 내내 직원들의 시선이 유나에게 쏠렸습니다. 복사기 앞에 서 있던 여직원이 서류를 든 채 걸음을 멈추고 유나를 쳐다봤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막 내리던 사람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어요. 커피를 들고 가던 남자 직원도 멈춰서서 입을 벌린 채 바라봤습니다. 저 애가 누구야? 회장님이 직접 데려가신다며. 아까 지갑 던진 애 아니야? 완전 미친 거 아냐? 수군거림이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속삭이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유나의 귀에 다 들렸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두렵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쿵쾅쿵쾅 가슴이 두드리는 소리가 귓속까지 울렸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났고 다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습니다. 경호원 한 명이 위쪽 화살표 버튼을 눌렀습니다. 띵 소리와 함께 은색 문이 천천히 양쪽으로 열렸습니다. 유나와 경호원 2명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도 이미 안에 서 계셨어요. 엘리베이터 안은 3면이 거울로 되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해진 베이지색 점퍼를 입은 초라한 모습이었죠. 옆에 선 회장의 깔끔한 정장 차림과 너무 대조적이었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계가 움직이는 희미한 웅웅 소리만 들렸어요.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발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배가 살짝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유나는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회장은 유나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무언가 깊이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팔짱을 낀 채 입술을 가볍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어요.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층수 표시가 하나씩 바뀌었습니다. 5층, 10층, 15층. 숫자가 계속 올라갔어요. 빨간 불빛이 숫자를 비추며 바뀌었습니다. 마침내 최상층에 도착했습니다. 띵 소리와 함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앞에는 긴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복도 양옆으로는 커다란 그림들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어요. 산수화도 있었고 추상화도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짙은 갈색 카펫이 깔려 있어서 걸을 때 발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유나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경호원 한 명이 유나 뒤에서 함께 걸었어요. 복도는 길었습니다. 걷다 보니 창문이 보였고 그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멀리 보였어요. 복도 끝에 커다란 나무 문이 보였습니다. 짙은 갈색 나무로 만들어진 문이었습니다. 문 옆에는 금색 명패가 붙어 있었어요. 회장실이라고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회장이 문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넓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넓었습니다. 유나가 살던 기숙사 방의 몇 배는 되어 보였어요. 창문이 아주 컸습니다. 벽 한쪽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었죠.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빌딩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고 그 사이로 도로가 보였어요. 책상은 커다란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표면이 매끈하게 광이 나는 책상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컴퓨터 모니터와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뒤쪽 벽에는 천장까지 닿는 책장이 가득했습니다. 두꺼운 책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죠. 한쪽에는 검은색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고 그 앞에는 낮은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회장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나도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갔습니다. 경호원은 문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문을 닫으며 밖에 서 있었어요.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딸칵 소리와 함께 문이 완전히 닫히자 밖의 소음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유나 자신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밖에서는 그렇게 시끄러웠는데 이 안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회장이 책상 옆 작은 테이블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생수병 1개와 유리컵 여러 개가 쟁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이 투명한 유리컵을 집어들고 생수병을 열었어요. 물을 따르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물이 컵에 찰랑찰랑 차올랐습니다. 회장이 그 컵을 유나에게 건넸습니다. 앉아라.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유나는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엉덩이를 반만 걸친 채 등을 꼿꼿이 세우고 앉았어요. 물컵을 두 손으로 꽉 쥐고 있었습니다. 컵이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운 느낌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어요. 회장은 유나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았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회장이 유나를 바라봤고 유나는 물컵만 내려다봤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런 걸 알 수 있었지? 회장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진지했어요. 정말 궁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나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물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겨우 들릴 정도였죠. 물건이 정상인지 이상한지요. 꺼져 있어야 할 게 켜져 있으면 보여요. 느껴져요. 유나가 물컵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 말은 거짓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물건은 거짓말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사람보다 물건을 더 믿게 됐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집은 어디냐? 유나가 고개를 들어 회장을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을 하려는데 목이 메는 것 같았어요. 없어요. 작게 대답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어요. 없다니? 유나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던 일을 말했습니다. 빗길에 트럭이 미끄러져서 그 자리에서 두 분 다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삼촌이 보호자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했던 일도 말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삼촌이 어깨를 껴안으며 내가 책임질게라고 했던 일도요. 하지만 석 달 후 삼촌이 모든 걸 챙겨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적금, 보험금, 집 서류, 심지어 유나 명의로 되어 있던 통장까지 모두 가져갔다고 했어요. 유나가 말하는 동안 회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주먹을 쥐었다가 폈다가 하는 게 보였어요. 턱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유나는 기숙사비를 낼 수 없어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는 공원 벤치에서 잤다고 말했어요.
새벽에는 공용 화장실에서 씻고 낮에는 학교에 갔다고 했습니다. 유나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낡은 휴대폰이었습니다. 화면에 금이 가 있었어요. 케이스도 모서리가 깨져 있었습니다. 유나가 문자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화면을 회장 쪽으로 돌렸어요. 기숙사비 미납. 금일 퇴실 바랍니다. 전송자 학생지원팀. 회장이 그 문자를 보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17살이.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유나가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학교만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부만은 계속하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였어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너 성적은? 유나가 고개를 들어 회장을 봤습니다. 전교 1등이요.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유나를 쳐다봤습니다. 1등을? 그 상황에서? 네. 과학고 다니고 있어요. 유나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의 얼굴에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연민도 있었습니다. 안타까움도 놀라움도 어쩌면 존경심 같은 것도 섞여 있었어요.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손을 뒤로 깍지 끼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유나를 봤습니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분간 내 집에서 지내자. 유나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물컵을 든 손이 떨렸어요. 왜요?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가 거리에서 지내는 건 너무 위험해. 어른으로서 그냥 볼 수가 없구나.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오늘 내 목숨을 구했어. 그 지갑을 계속 썼다면 누가 알겠나. 무슨 일이 생겼을지. 유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뺨을 타고 내려오는 눈물을 유나는 손등으로 급히 닦았어요. 하지만 눈물은 계속 나왔습니다. 진짜 가도 돼요? 유나가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부터 넌 내 집에서 지내는 거야. 유나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로 누군가 유나를 보호해주겠다고 집을 내주겠다고 말한 건 처음이었어요. 유나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회장은 조용히 기다려줬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유나가 울음을 멈출 때까지 조용히 창가에 서서 기다려줬어요. 한참 후 유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코끝도 발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유나는 손등으로 눈물 자국을 닦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자. 집으로. 회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 서 있던 경호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차 준비해. 우리 집으로 갈 거야. 알겠습니다, 회장님. 경호원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유나는 회장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눈앞에 커다란 저택이 나타났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2층짜리 집이었어요. 정원이 넓었습니다. 잘 가꿔진 나무들과 꽃밭이 보였죠. 현관 앞에는 돌계단이 있었고 그 위로 큰 나무문이 있었습니다. 유나는 가방을 꽉 움켜쥔 채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진짜로 여기 들어가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장이 먼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유나도 천천히 따라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밟을 때마다 신발 밑창이 돌에 닿는 소리가 났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나왔습니다.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고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가정부인 것 같았어요. 어서 오세요, 회장님. 가정부가 인사했습니다. 회장이 유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아이가 우리 집에서 지낼 거야. 손님 방 준비해주게. 알겠습니다. 가정부가 유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유나는 가정부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을 지나자 넓은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천장이 높았습니다.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고 큰 소파가 놓여 있었어요. 소파는 베이지색이었고 푹신해 보였습니다. 한쪽 벽에는 큰 TV가 걸려 있었고 반대편에는 책장이 있었습니다. 유나는 거실 한가운데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가방을 앞으로 껴안은 채 주변을 둘러봤어요. 너무 넓었습니다. 너무 깨끗했습니다. 자신이 여기 있어도 되는 건지 자꾸만 의문이 들었어요. 가정부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가리켰습니다. 손님 방은 2층에 있습니다. 따라오세요. 유나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나무로 된 계단이었어요. 밟을 때마다 삐걱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계단 옆 벽에는 액자들이 걸려 있었어요. 가족 사진 같았습니다. 2층에 도착하자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복도 양옆으로 방문들이 보였어요. 가정부가 복도 끝에 있는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손님 방입니다. 방이 나타났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유나에게는 충분히 넓었습니다. 창문이 큰 방이었어요. 창밖으로 정원이 보였습니다. 침대가 한쪽에 놓여 있었고 책상과 의자도 있었습니다. 옷장도 있었고 작은 화장대도 보였어요. 유나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진짜 제가 있어도 돼요? 유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정부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회장님이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유나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가정부가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유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천천히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침대가 푹신했어요. 손으로 이불을 만져봤습니다. 부드러운 이불이었습니다. 깨끗한 냄새가 났어요. 유나는 천천히 침대에 누워봤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천장이었어요. 진짜일까? 유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꿈 같았습니다. 아침에는 길거리에 서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따뜻한 방에 누워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회장이 유나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서재는 1층 끝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책 냄새가 났어요. 벽 한쪽 전체가 책장이었습니다. 책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죠. 회장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나가 들어오자 의자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앉아라. 유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회장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일로 회사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게 확실해졌어. 회장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한 달 전부터 이상했지. 내가 가지 않은 곳에 정보가 새고 있었어. 내가 만나지 않은 사람들 이야기가 밖으로 나갔지. 유나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여러 물건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명함 지갑, 만년필, 손목시계, 서류철이었어요. 이것들은 내 직원들이 쓰는 물건들이야. 오늘 보안팀이 가져온 거지. 회장이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네가 한번 봐줄 수 있겠나?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물건들에 다가갔습니다. 먼저 명함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검은색 가죽 지갑이었어요. 손에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느껴졌습니다. 이 명함 지갑. 계속 따뜻해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차가워야 하는데 계속 따뜻해요. 누군가 자주 만지고 있어요. 아주 자주요.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유나가 다음 물건을 집었습니다. 만년필이었어요. 손에 쥐고 천천히 무게를 느껴봤습니다. 이 펜. 무게 중심이 이상해요. 유나가 펜을 흔들어 봤습니다. 안쪽이 비어 있어야 하는데 뭔가 더 들어있는 것 같아요. 개조된 것 같아요. 회장이 펜을 받아들고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로 뭔가 이상했습니다. 일반 펜보다 무거웠어요. 이건 누구 거지? 회장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재무담당 임원 것이로군.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이 유나를 봤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네가 필요하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부 조사를 도와줘. 내 능력이 필요해. 유나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드릴게요. 회장이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 그날 밤 유나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날 필요로 해. 유나는 생각했습니다. 동정이 아니라 정말로 날 필요로 해. 유나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오랜만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짓는 미소였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방 안을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유나는 그 빛 속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진짜일까? 유나는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확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꿈이 아니라는 확신이요. 유나는 그렇게 잠들었습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부드러운 베개를 베고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으며 잠들었어요.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차 소리, 그런 소리들이 유나를 감싸줬습니다. 유나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잘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유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길거리에서 잘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추위에 떨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유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유나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나도 그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유나는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빛이 얼굴을 비쳤어요. 유나는 잠시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다 기억이 났습니다. 회장의 집이었습니다. 어제 일이 꿈이 아니었어요. 유나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이불을 걷고 창가로 갔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정원이 보였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유나가 대답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가정부가 들어왔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회장님이 함께 드시자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유나는 서둘러 세수를 하고 내려갔습니다. 1층 식당에는 회장이 이미 앉아 계셨습니다. 큰 식탁에 여러 음식이 놓여 있었어요. 밥, 국, 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앉아라. 회장이 유나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이런 식사는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학교는? 회장이 물었습니다. 일주일만. 쉬고 싶어요. 유나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동안 쉬면서 나를 도와줘.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회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비서실장이 올 거야. 최민석이라는 사람이지.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사람을 잘 봐줘. 내가 가장 의심하는 사람이야.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회장의 서재에 유나가 먼저 들어가 있었습니다. 책장 뒤편에 숨어 있었어요. 거기서는 방 안이 다 보였지만 유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게. 회장이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최민석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최민석이 방 안으로 들어서다가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뭔가를 느낀 것 같았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보이지 않았죠.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최민석이 회장 앞에 섰습니다. 응. 이번 프로젝트 서류 좀 보자고. 회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최민석이 서류 가방을 열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장에게 건넸어요. 그리고 가방을 옆 의자에 올려놓았습니다. 회장이 서류를 보는 동안 최민석은 서 있었습니다. 유나는 책장 뒤에서 최민석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최민석이 놓고 간 가방을 봤습니다. 뭔가가 느껴졌습니다. 가방 안에 명함 지갑이 보였어요. 검은색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그 지갑이 이상했습니다. 계속 따뜻했습니다. 열기가 느껴졌어요. 정상적인 물건이라면 차가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 지갑은 계속 따뜻했어요. 누군가 자주 만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최민석이 나갔습니다. 유나가 책장 뒤에서 나왔습니다. 회장님. 유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명함 지갑. 아직도 따뜻해요.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회장실에 또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강재훈 전무였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체격이 좋았고 목소리가 컸습니다. 유나는 이번에도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강재훈이 회의를 마치고 나갈 때 책상에 태블릿을 두고 갔습니다. 유나가 그 태블릿을 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태블릿이 꺼져 있는데도 뭔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계속 무언가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 태블릿. 뒤에서 뭔가 계속 작동하고 있어요. 유나가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회장이 보안팀을 불렀습니다. 태블릿을 분석한 결과 숨겨진 프로그램이 발견되었습니다. 회장의 일정과 대화 내용을 몰래 전송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보안팀이 회사 내부 감시 카메라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지난 3개월간의 기록을 모두 확인했어요. 그 결과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최민석과 강재훈이 여러 번 함께 있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주차장에서 만나는 장면도 있었고 건물 뒤편에서 이야기하는 장면도 있었어요. 모두 사람들이 없는 시간대였습니다. 지난 3개월간 7번이나 동시에 퇴근했습니다. 보안팀원이 보고했습니다. 모두 심야 시간대입니다. 밤 11시 이후였어요.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이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회의실이었습니다. 큰 테이블이 있는 방이었어요. 최민석과 강재훈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은 상석에 앉았어요. 유나는 회장 옆에 서 있었습니다. 들었나?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최민석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자네 명함 지갑에서 이상한 흔적이 발견됐어. 그리고 강 전무 태블릿에서는 불법 프로그램이 나왔지. 두 사람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회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강재훈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최민석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이 아이 말만 믿고 저를 의심하십니까? 최민석이 유나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갑했어요. 유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숨기면 물건이 먼저 말해요. 회장이 보안팀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보안팀원들이 두 사람의 휴대폰을 압수했습니다. 강재훈이 회의실을 나가려다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려 했습니다. 경호원이 재빨리 그 손을 막았습니다. 휴대폰 제출하십시오. 이건 제 개인 물건인데요. 강재훈이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휴대폰과 개인 물품들이 모두 압수되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최민석과 강재훈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회장이 유나를 보며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나? 유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실이 무서운 건 아니에요. 회장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최민석과 강재훈, 두 사람이 함께 회장을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날 밤 유나는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하늘에 별도 보였어요. 이제 시작이야. 유나는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 해. 유나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였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였어요. 유나는 이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유나는 회장과 함께 거실에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유나는 이제 조금씩 이 집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식탁에 편하게 앉아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장이 물컵을 들어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물컵을 놓으려다가 컵이 살짝 흔들렸어요. 물이 약간 흘렀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유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가 봐. 회장이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알아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회장이 일어서려다가 비틀거렸습니다. 어지러운 것 같았어요. 손으로 식탁을 짚으며 중심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유나가 재빨리 일어나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회장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유나는 가정부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그날 오후 회장은 병원에 갔습니다. 유나도 함께 따라갔어요. 큰 병원이었습니다. 회장은 특별 진찰실로 들어갔고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의사였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검사 결과지를 들고 있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특정 성분이 검출되긴 했습니다만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자연적으로 생길 수 없는 농도입니다. 이상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회장이 물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몸에 좋지 않은 성분이 축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회장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유나도 따라 들어갔어요. 회장님, 제가 회장님 물건들을 좀 살펴봐도 될까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부탁한다. 유나는 회장이 평소 쓰는 물건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쥐고 느껴봤어요. 정상이었습니다. 다음은 안경이었습니다. 회장이 책 읽을 때 쓰는 안경이었어요. 이것도 정상이었습니다. 그 다음 손목 시계를 봤습니다. 금색 시계였어요.
이것도 이상한 점이 없었습니다. 유나가 책상 위에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회장이 매일 쓰는 개인 물컵이었습니다. 은색 스테인리스 컵이었어요. 유나가 컵을 들어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순간 유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물냄새가 아니었어요. 아주 미세하지만 다른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상해요. 유나가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회장이 물었습니다. 이 컵. 뭔가 이상해요. 유나가 회장을 봤습니다. 회장님, 혹시 평소에 드시는 물이나 음식에서 이상한 맛을 느끼신 적 없으세요? 회장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요즘 물맛이 좀 이상하긴 했어. 그냥 정수기 필터를 갈아야 하나 했는데. 유나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누군가 회장님이 드시는 걸 조작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회장의 말이 끝나기 전이었습니다.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띠리리링. 하지만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어요. 회장이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발신자는 번호 없음이었습니다.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당신을 살리고 싶으면 72시간 안에 해독제를 찾으시오. 청명연구시설 냉동고 3번. 하지만 감시가 있을 것이오. 문자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유나가 문자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이건 누군가 나를 독살하려 하고 있어.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해독제 위치를 알려준 거야. 왜요? 왜 알려주는 거죠? 유나가 물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함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회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나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들어 유나를 봤습니다. 안 돼. 너무 위험해. 저 아니면 누가 가요? 유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회장님은 지금 몸이 안 좋으세요. 그리고 회장님이 직접 가시면 그들이 알아챌 거예요. 회장이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유나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회장님이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유나가 작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회장님을 구할 차례예요.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혼자 가진 마. 도움을 받아야 해. 회장이 휴대폰을 들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몇 번 울리더니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서준아, 나다. 할아버지야. 회장의 손자였습니다. 지금 좀 급한 일이 있는데 네가 도와줄 수 있겠나? 통화를 마치고 회장이 유나를 봤습니다. 내일 저녁 서준이가 도와줄 거야. 연구시설 출입증을 빌려줄 거고 차로 데려다 줄 거야.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이 벽에 걸린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6시였습니다. 72시간 안에 해독제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레 오후 6시까지였어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연구시설 약도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회장에게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구조를 그렸습니다. 냉동고 3번이 어디 있는지, 경비실이 어디 있는지, 감시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표시했습니다. 유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들어갈지, 어떻게 해독제를 찾을지, 어떻게 나올지를 생각했어요.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약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할 수 있어. 해야 해.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72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71시간 남았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유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밝은 달이었어요. 내일 밤 유나는 그 달빛 아래서 위험한 일을 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해야만 했습니다. 회장을 구하기 위해서요. 유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꼭 성공할 거야. 유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계획을 머릿속으로 되짚어봤습니다. 시계 소리만이 조용한 방 안에 울렸습니다. 째깍 째깍 째깍.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유나는 방에서 연구시설 약도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손가락으로 경로를 따라가며 머릿속으로 계획을 되짚어봤어요. 입구에서 냉동고까지의 거리, 경비가 순찰하는 시간, 감시 카메라의 위치까지 모두 외웠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8시였습니다. 유나는 검은색 후드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옷이었어요.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작은 손전등과 약도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루 사이에 더 안 좋아진 것 같았어요. 걸음걸이도 약간 비틀거렸습니다. 준비됐나? 회장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이 유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조심해라. 무리하지 말고. 유나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꼭 가져올게요. 밖에서 차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준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유나는 계단을 내려가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밖에는 검은색 승용차가 서 있었어요. 운전석에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짧은 머리에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어요. 회장의 손자 서준이었습니다. 유나가 차에 탔습니다. 조수석에 앉자 서준이 유나를 쳐다봤습니다. 출입증 여기 있어. 서준이 플라스틱 카드를 건넸습니다. 청명그룹 연구시설 출입증이었어요. 서준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30분 안에 나와야 해. 그 이후엔 경비 교대 시간이거든. 서준이 말했습니다.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거리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신호등, 가로등, 건물의 네온사인들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차가 한적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커다란 건물이 보였어요. 청명그룹 연구시설이었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건물이 없었습니다. 담장으로 둘러싸인 독립된 건물이었죠. 차가 건물 옆 어두운 곳에 멈춰 섰습니다. 서준이 유나를 봤습니다. 정말 괜찮아? 아직 늦지 않았어. 유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은 적은 없었어요. 익숙할 뿐이죠. 유나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유나는 후드를 머리에 썼어요. 그리고 건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건물 측면 출입구가 보였습니다. 문 옆에는 카드 리더기가 있었어요. 유나가 출입증을 갖다 댔습니다. 삐 소리와 함께 녹색불이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유나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였습니다. 하얀 벽, 흰색 바닥, 형광등이 밝게 켜져 있었어요.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유나는 약도를 머릿속으로 그리며 걸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야 했어요. 그러면 냉동 보관실로 가는 문이 나올 것이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저 앞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유나가 재빨리 옆 모퉁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경비원이 지나갔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순찰을 도는 중이었어요. 경비원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유나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쿵쾅쿵쾅 가슴이 두드리는 소리가 귓속까지 들렸습니다. 경비원이 완전히 사라지자 유나는 다시 걸었습니다. 모퉁이를 돌아 오른쪽 복도로 들어섰습니다. 저 앞에 문이 보였습니다. 냉동 보관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유나가 문에 다가갔습니다.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복도 천장에서 빨간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임 감지 센서였습니다. 유나가 재빨리 몸을 낮췄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천천히 기어갔어요. 센서는 일정 높이 이상의 움직임만 감지했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기어서 문까지 갔습니다. 손을 뻗어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돌렸습니다. 삐걱, 작은 소리가 났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냉동 보관실 안은 영하의 온도였어요. 입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유나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큰 방이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여러 개의 냉동고가 줄지어 있었어요. 각 냉동고에는 번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1번, 2번. 유나가 냉동고를 확인하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번 냉동고를 찾았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쉬익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김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냉동 박스들이 선반에 정리되어 있었어요. 각 박스에는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유나가 하나씩 라벨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박스에서 멈췄습니다. 해독제 아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유나가 그 박스를 꺼냈습니다. 손이 시렸어요. 장갑을 끼지 않은 손으로 냉동 박스를 만지니 손가락이 얼얼했습니다. 박스를 열었습니다. 안에 작은 유리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담긴 유리병이었어요. 이게 해독제였습니다. 유나가 조심스럽게 유리병을 꺼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네가 여기 올 줄 알았어.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최민석이었습니다. 비서실장 최민석이 팔짱을 낀 채 유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얼굴에 냉소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내 인생을 망쳤어. 최민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15년 전 내 동생이 회사 부도로 목숨을 끊었지. 그게 다 강 회장 때문이야. 유나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복수요? 독을?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복수가 아니야. 정이지. 최민석이 유나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유나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었어요. 그 순간 유나가 벽에 붙은 빨간 버튼을 봤습니다. 비상벨이었습니다. 유나가 재빨리 달려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삐! 귀를 찢는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건물 전체에 사이렌이 울려 퍼졌어요. 빨간 경광등이 회전하며 깜빡였습니다. 최민석이 당황해서 귀를 막았습니다. 그 순간 유나가 반대쪽 문으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어요. 그리고 있는 힘껏 달렸습니다. 뒤에서 최민석이 소리쳤지만 경보음에 묻혔습니다. 유나는 복도를 달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가는 문이 보였습니다. 유나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밖에는 서준이 차에서 내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서준이 소리쳤습니다. 유나가 차에 뛰어 올랐습니다. 차가 급발진했습니다. 타이어가 바닥을 긁으며 삑 소리를 냈어요. 뒤를 돌아보니 건물에서 사람들이 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는 이미 멀리 달아나고 있었어요. 유나가 주머니에서 유리병을 꺼냈습니다. 해독제였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유나는 숨을 헐떡이며 유리병을 꽉 쥐었습니다. 차는 밤길을 달렸습니다. 병원을 향해 달렸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독제는 손에 있었습니다. 이제 회장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차는 밤길을 달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신호등이 바뀔 때마다 차가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속도를 냈습니다. 유나는 조수석에서 유리병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병원이 보였습니다. 큰 종합병원이었어요. 밤인데도 응급실 쪽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차가 응급실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유나가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응급실 문을 열고 안으로 달려 들어갔어요. 간호사들이 놀라서 유나를 쳐다봤습니다. 청명그룹 강도현 회장님, 어디 계세요? 유나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복도를 가리켰습니다. 저쪽 특실입니다. 유나가 복도를 달렸습니다. 운동화 밑창이 바닥을 치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특실 문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병실 안에는 회장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옆에는 의료기기들이 놓여 있었고 심전도 모니터가 삐삐 소리를 내며 심장 박동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유나를 봤어요.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가 살렸구나. 회장이 산소 마스크 너머로 작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약했어요. 유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행이에요. 제가 늦지 않아서. 유나가 흐느끼며 의사를 찾았습니다. 당직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유나가 유리병을 건넸어요. 이걸로 치료해 주세요. 의사가 유리병을 받아들고 자세히 봤습니다. 라벨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투여하겠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해독제를 주사기에 옮겨 담았어요. 회장의 팔에 주사를 놓았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천천히 회장의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몇 분이 지났습니다. 회장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숨소리도 안정되었어요. 심전도 모니터의 그래프도 점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가 청진기로 회장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위기를 넘겼습니다. 의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긴장이 풀리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회장이 산소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유나를 봤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어요. 고맙다. 회장이 작게 말했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회장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것이었어요. 얼굴에도 생기가 돌아왔고 걸음걸이도 힘차졌습니다. 퇴원한 다음 날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공개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청명그룹 본사 대회의실이었습니다. 큰 방이었어요. 앞쪽에는 단상이 있었고 뒤에는 청명그룹 로고가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딱딱딱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회장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양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단호했어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국민 여러분께 사과와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펜을 들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제 회사 내부에서 중대한 범죄가 있었습니다.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 최측근인 비서실장 최민석과 전무 강재훈이 저를 독살하려 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서로 쳐다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소녀가 이를 막아주었습니다. 회장이 옆을 봤습니다. 유나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유나를 향해 터졌습니다. 유나는 눈부심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회장이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위치 추적 장치, 불법 프로그램, 독살 시도, 그 모든 것을 숨김없이 말했어요. 증거 자료도 공개했습니다. 화면에 사진과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회장은 즉시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이사회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임원들이 커다란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어요.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장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민석 비서실장은 즉시 해고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재훈 전무는 직위를 해제하고 면직 처리합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이 두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회사 로비에서였습니다. 최민석과 강재훈이 수갑을 찬 채 경찰에 연행되었어요. 언론 카메라들이 그 장면을 찍었습니다. 최민석이 끌려가면서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은 몰라. 정의가 뭔지.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강재훈은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최민석이 시킨 거.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뉴스가 대서특필했습니다. TV 화면에는 큰 글씨로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청명그룹 내부 독살 음모. 한 소녀가 회장 구해. 신문 일면에도 실렸습니다. 유나의 사진도 함께 실렸어요.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사람들이 유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많은 글이 올라왔어요. 유나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며칠 후 유나는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친구들이 일제히 유나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친구들이 다가왔어요.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유나야, 괜찮아? 진짜 대단하더라. 뉴스 봤어. 앉아, 여기. 한 친구가 자기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친구들이 생긴 것 같았어요. 유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교과서를 꺼냈습니다.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나는 노트를 펼치고 연필을 들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나에게는 이 평범함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유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햇빛이 교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햇빛이었어요. 유나는 작게 미소 지으며 다시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법정이었습니다. 높은 천장, 나무로 된 방청석, 앞쪽에 판사석이 있는 엄숙한 공간이었어요. 사람들이 방청석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최민석은 살인미수, 업무상 배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최민석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을 찬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피고인 강재훈은 살인미수방조, 업무상 배임으로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강재훈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법정을 나가며 교도관들에게 이끌려갔습니다. 방청석 사람들이 지켜봤어요. 유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과학고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강당이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가득 찼습니다. 무대 위에는 교장 선생님이 서 계셨어요. 졸업장을 한 장씩 나눠주고 계셨습니다. 김유나.
유나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유나가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깨끗한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졸업장을 건넸습니다. 유나가 두 손으로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객석을 봤습니다.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수를 치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유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미소 지었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유나는 회장과 함께 학교 정원을 걸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축하한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유학을 가는구나. 회장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유나는 해외 명문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전액 장학금이었어요. 회장이 추천서를 써주었고 유나의 이야기가 입학 사정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며칠 후 공항이었습니다. 출국장 입구였습니다. 사람들이 캐리어를 끌며 바쁘게 지나다녔어요. 유나도 큰 캐리어를 끌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메고 있었죠. 회장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회장이 유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은혜 꼭 갚을게요. 유나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혜는 무슨? 네가 먼저 날 구했잖아. 회장이 작게 웃었습니다. 유나가 회장을 꼭 안았습니다. 회장도 유나를 감싸 안았어요. 한참 후 유나가 몸을 떼었습니다. 다녀올게요. 유나가 출국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회장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유나의 모습이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유나는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회장이 자금을 지원해 주었어요. 연구소 현판식 날이었습니다. 건물 앞에 빨간 천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현판이 가려져 있었어요. 유나가 천을 잡았습니다. 회장도 함께 천을 잡았어요. 둘이 함께 천을 잡아당겼습니다. 현판이 드러났습니다. 윤화과학연구소. 회장이 축사를 했습니다. 이 연구소가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유나도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저는 제가 받은 도움을 이번엔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유나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기술을 만들고 싶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연구소는 성공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위험한 물질을 감지하는 기술, 범죄를 막는 보안 장치, 사람을 구하는 장비들을 개발했어요. 유나의 연구소는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조용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이는 곳이었어요. 은은한 조명이 테이블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회장과 유나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네가 지갑을 던지지 않았으면. 회장이 와인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유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여기 없었을 거예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새벽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유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바뀌었어. 네가 날 다시 사람답게 만들어줬지. 두 사람이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따르릉.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건물의 불빛, 차들의 불빛, 가로등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바뀌었습니다. 다시 그 새벽 거리가 나타났습니다. 서울 새벽 5시였습니다.
청명그룹 본사 앞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거리에는 아무도 구걸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거리였어요.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오고 있었어요. 희망적인 햇살이 거리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햇살 속에서 출근하는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유나도 어딘가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추위에 떨지 않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닌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유나였습니다. 그 새벽이 정말로 유나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인생도 바꿨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구했고 서로를 지켰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햇살은 계속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또 다른 이야기를 쓰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희망의 이야기를 말이죠.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